지금부터 내용은 제가 통계학을 가르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뭐 다 할 수도 없어요.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자세로 접근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기를 좀 얻어가시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1교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측정과 촉도,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요리를 할 때도 재료가 중요하죠. 그죠? 뭐 똑같은 음식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질은 달라집니다. 즉, 통계 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재료를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걔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결과를 보고 여러분 해석하겠죠. 이 요리가 왜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보니까 뭐 들어갔던 양파가 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죠? 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한번 더 좋은 재료로 또 좋은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는 그 패키지란 말 자체가 여러분들은 수학자도 아니고 통계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수식으로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요러한 패키지 툴에 집어넣으면 요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중간에 제조 과정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집어넣는 재료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무엇을 넣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런 측정과 촉도라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어려워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있죠. 중고등학교 때 막 우리가 항상 공부하다 보면 기말고사 범위에서 빠지는 부분이 통계 쪽이었나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집합은 이제 다 이해를 했는데 뒤에 확률 이런 넣으면 이제 조금 낯설고 좀 아리까리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설문지를 몇 부를 돌려야 돼? 뭐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어디를 대상으로 돌려야 돼? 뭐 하나가 다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이제 표본을 추출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지를 작성을 하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지, 그다음에 자료는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 말이 어렵죠.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뒤에서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이제 이 과정을 딱 보니까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과연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죠. 그렇죠? 뭐 이거 하나하나가 다들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기 전에 목적은 뭡니까? 차를 크게 무리 없이 잘 끌고 가는 거죠. 운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운전하려고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의 엔진과 부품과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하지는 않죠. 그죠? 적어도 필요한 요소. 적어도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그죠? P는 파킹이고, R은 뭐, 뒤로 갈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밟는 걸 어떻게 하고, 요 정도만 알아도 잘 운전하지요. 그죠? 통계학이나 분석에서 내부적인 부품에 대한 것들을 다 몰라도 그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동하는 원리만, 그죠? 이해를 하시면 통계 패키지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좀 적절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그 연구 논문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의문문의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정말 이럴까? 이 약을 투입을 하면 효과가 있을까? 생존율이 얼마가 될까?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구 문제로 만들어 놓고 가설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연구 문제 선정은 독창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연구 논문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좀 뭔가 이미 실험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걸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뭔가 하나를 좀 바꾼 변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제 친구 중에 재료공학과를 나온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자취 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녁에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오늘 뭐 했냐? 석사학위를 다닐 때 교수님이 이상한 돌을 하나 던져주고 가시더니 이걸 갈아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갈았대요. 돌을 이렇게 어디다 대고 계속 갈았대요. 그래서 왜 갈았어요? 몰라 갈으라고 해서 갈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를 갈아보라고 했던 이유는 이론적으로 있죠. 이 재료가 뭐 예를 들면 마모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막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막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할 때 금리와 시장의 관계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조건이 바뀌면 그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크게 안 날 수도 있고, 경우에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의적인 배려가 있을 것.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도 다 도의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제 좀 뭐라죠?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하고, 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나를 믿어라. 내가 했으니까 이 결과를 믿으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아까 논문이랑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조사 연구 쪽에서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랑 비슷하지만 기존의 지식 체계가 있어야 될 거고 사회적인 요청, 좀 알고 싶어하는 게 있겠죠. 개인적인 취향과 경험, 사회적 가치와 기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 문제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조사를 하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려면 똑같습니다. 기존 문헌들을 자꾸 읽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확인도 해보고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 이런 거죠.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는 교육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내용을 내 머릿속에 넣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궁금해하는 사람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에 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뭐 궁금하면 스마트폰에 검색해 보잖아요. 그죠? 그 머리에 다 넣고 다니시지 않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정보에 대한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어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많이 외워서 우리 장학 퀴즈 할 때처럼, 그죠? 지금 장학 퀴즈 방식으로 하면 맞을까요? 뭐 무슨 문제 나오면 맞추고,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 뭐 좀 더 정확한 정보,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것처럼 실제 조사 연구에서도 이런 자료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개념, 이론과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정확하게 되고 일반되고 간결, 인과, 객관상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조사 연구보다는 연구 논문에 좀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어떤 뭐 기업체가 됐든 또는 어떤 학자의 길을 가실 때 내가 조금 더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이러한 방법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들이 뭐 한정성, 제일성, 구체성과 일반성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1대1로 대칭시키면서까지 고민하지는 않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론들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자료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뭐
이 내가 쓴 이론이 한정성에 해당하는 걸까?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의 뜻으로 이해되게 적혀 있는 걸까? 이렇게 매칭시켜가면서까지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많은 것들을 읽고 많은 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많은 이론적인 것들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구 모형입니다.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다.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게 현상들을 구성하는 핵심들을 모아서 구조화시켜 놓은 겁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주택 가격의 변화예요.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까? 경기도의 집값은 오를까? 떨어질까? 대구의 집값은 왜 저렇게 오르고 있지? 이제 이러한 이제 관심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론이 있죠. 주택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론이 있을 겁니다. 쭉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 또는 인구 수가 늘어나면 집값에 영향을 줄 거야 라는 이론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 조금 더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집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갈 거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론으로 돼 있고.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LTV 디테일 규제를 하니까 그 규제면 대출 받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집 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가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 모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학군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개통이 됐냐, 안 됐냐, 역과에 가까우냐, 백화점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 모형을 만듭니다. 이런 요소들이 주택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화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들이 이동해 오면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 요인밖에 없나요? 소득도 이제 공무원들이고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열의도 강하고 하니까 교육 여건이 좋아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죠. 이것들을 이제 모형화하는 겁니다. 그 요소들을 가지고. 그게 연구 모형입니다. 여러분의 연구 논문들도 이제 이러한 과정, 이렇게 이제 조사의 형태로 가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변수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이미 통계 수업을 들으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했지만 독립 변수, 설명 변수, 종속 변수, 원인이 되는 변수,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이런 변수들은 결국은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고, 변수 종류를 보면 원인 변수, 어떤 현상이 원인이 되는 변수예요. 독립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설명하는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예측 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 변수죠. 예를 들면 그걸 독립 변수라고도 하고 설명 변수라고도 합니다. 결과 변수.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 원인 변수의 영향으로 어떻게 될 거야? 집값이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종속 변수죠. 또는 설명되는 변수. 예측되는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이게 원인이 되는 변수. 독립 변수. 주가가 결과 변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뭐냐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 하나를 거쳐서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회귀 분석을 들어가면 이제 통제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조건들을 통제를 해놓고 이 변수의 움직임을 보고 싶어요. 이제 이런 통제 변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독립 변수랑 그 범위에 포함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가설이죠.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두 개 이상의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하나의 문장 또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재적 설명. 어려워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가구 소득이 높은 가구. 즉, 소득이 높은 가구들은 좀 더 비싼 주택에 거주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소득이 높은 가구들은 다들 자기 집에서 거주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가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조사를 하는 방법은 자, 일단 연구 문제를 발견하고 변수를 내가 이제 확인하려면 변수가 뭐냐? 소득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떤 주택 가격인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을 조사할 수도 있고요. 전문가 의견을 조사할 수도 있고, 실제 사례들을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탐색적 조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알아보는 것이고, 기술적 조사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에서는 센서스 조사나 물가조사, 주거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 이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센서스에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죠? 조사를 할 때 전 가구를, 전 인구를 다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죠? 샘플링을 잘 해가지고, 그 특성을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쓸 때 보면 내가 궁금해하는 연구 문제, 연구 주제를 확인하는 방법, 특히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걸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공공기관이나 민간 정보가 만들어 놓고 있는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설문조사는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죠? 네. 근데 설문조사는 이미 누군가가 그런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네.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아까 지금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예를 들어 이걸로 할까요? 가구소득이 높은 비싼 집 거주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실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주거에 살고 있는지, 어떤 가격의 집에 살고 있는지, 그 자료로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설문조사할 필요 없죠. 그죠? 네. 근데 이 조사 내에는 내가 궁금해하는 변수가 질문이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료 생성의 방법이죠. 측정,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하는 작업으로 추상적 개념이나 변수를 수치나 숫자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 지표로 나타내는 것. 척도,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여하는 숫자들의 체계. 말을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어려워요.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척도를 한번 보죠. 척도는 말이 어렵습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자,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내가 조사하는 사람이, 응답한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를 처리를 해야 돼요.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물론 요즘엔 좋아져가지고, 그 데이터에다가 남, 여, 이랬으면 데이터가 그걸 차이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넣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하죠? 자, 남자는 1이라고 숫자로 부여를 하고, 여자는 뭐 2 또는 0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1이 들어있으면 이 사람 남자를 뜻하는 거구나. 0이 들어있으면 여자를 뜻하는 겁니다. 지역이 경기도냐,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은 1, 비수도권은 뭐 0 또는 2 이렇게 이제 더미 배수 처리를 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명목 척도라는 것은 컴퓨터는, PC는 어떻게 읽어요? 얘를 1과 0으로 읽어요. PC는, 컴퓨터는 얘가 1이 남자인 줄 몰라요. 남자인 줄은 몰라요. 그냥 1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PC는 어떻게 잘못 데이터를 입력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면, 이것을 만약에 등간척도, 주가지수나 이런 것처럼 읽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명목척도로 조정을 안 해, 걔가 인식하도록 조치를 안 해주면 1이 0보다 하나 크죠? 하나 큰 걸로 인식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 큰 게 아니죠. 여자가 남자보다 하나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더 대표적인 예는 이겁니다. 좀 뭐 어떤 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1, 0, 1, 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건 1과 0이라고 구분한 걸 뿐이지 하나가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패키지에서. 근데 여기까지는 잘해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택 유형으로 볼게요. 주택 유형.
주택 유형에는 뭐가 있습니까? 단독주택이 있고, 뭐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독은 1, 아파트는 2, 단독 1, 아파트 2 가다가 여기에는 뭐 오피스텔, 그죠? 여기에는 뭐 연립 이렇게 돼 있어요. 요 1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2라고 숫자의 차이는 이 4는 1보다 3이 크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넣어놓은 값은 3개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는 단독주택을 나타내고 하나는 연립주택을 나타내는 그러한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 이걸 그대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PC는 여러분 SPS를 쓴다고 그러면 SPS 이거를 숫자로 읽어버려요. 그죠? 예. 그럼 이걸 자료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 제가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그랬죠. 이 설명 변수를 이대로 넣어버리면 결과가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해석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더미 변수 처리를 해서 10, 10으로 단독이냐 아니냐, 연립이냐 아니냐, 아파트냐 아니냐 이렇게 변수를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이것들이 뭐냐, 자료를 잘못 이해하면 빨리 패키지 돌리고 싶으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척도, 주택 유형, 지역 성별은 표시는 숫자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뭐가 뭐보다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패키지에서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1령 2개로 구분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3개, 4개로 구분될 때는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하실 때 방법들을 물어보시거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서열 척도도 순입니다. 순위 선호도입니다. 자, 우리가 설문지 조사할 때 다음에서 매우 만족,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만족과 만족은 숫자적으로는 하나는 4고 하나는 5지만 그게 1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순서를 의미할 뿐이에요. 순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결과를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자료가 잘못 이해되어 있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해됩니다. 등간척도. 이런 경우는 이제 큰 무리 없이 보통 하게 됩니다. 주가 지수나 온도, 주택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은 이제 등간척도죠. 온도, 1도와 2도의 차이는 1이죠. 2도와 3도의 차이는 1이죠. 그 차이는 똑같이 1이에요. 그죠? 예, 순서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그 간격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그죠? 예,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비율척도, 소득, 키, 몸무게, 길이, 이것도 등간척도 있죠. 등간척도 같긴 하지만 약간은 이제 비율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름을 제가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자료가 내가 표시하고자 하는 설문지에다 코딩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서울에 사는 사람은 1번에 체크하십시오. 경기도 사는 사람은 2번에 체크하십시오. 3번은 인천에 체크해놨어요. 근데 지역 간 차이를 보고 싶어. 근데 숫자로 1, 2, 3을 그냥 그대로 놓고 돌리면 지역 간의 차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1, 2, 3은 지역을 구분했을 뿐인, PC가 내가 그걸 구분하기 위한 그 기호일 뿐인 거예요. 예, 그것들을 자료 처리하는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패키지에서 돌리는 과정은 이것이 안 되면 계속 돌려도, 백날 돌려도 이상한 결과들만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잘못하는 게, 결과 나온 해석은 다른 사람 논문들을 읽으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또 매뉴얼이 있어요. 패키지.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요렇게 넣어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네. 흉내내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어가는 자료는 내가 잘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인데요. 이거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통계적으로 할 때, 아까 제가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전화 방식, 집 유선 전화 방식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에 차이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샘플링을 잘 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자, 휴대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골고루, 전국의 연령대 구성만큼 표본도 뽑고 싶어. 그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난수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죠? 예, 그 다음에 1, 3, 5, 7, 9씩 뽑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한 겁니다. 그렇게 잘 때 우리가 알고 싶은 표본 추출을 왜 하냐면 모두 조사할 수가 없어요. 이 형광등의 수명을 다 조사하면 형광등을 팔 게 없죠. 예, 그래서 샘플링을 합니다. 그죠? A1 공장, A 라인에서 만들어진 거, B 라인에서 만들어진 거, C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모아서 평균을 해봤더니 수명이 얼마더라. 그러니까 이 전체의 평균적인 수명은 얼마일 것이다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예. 계층. 이거는 이제 그냥 무작위로 하니까, 막 골고루 안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수도권에서 따로 뽑고, 비수도권에서 아예 구분을 해놓고 뽑아내는 방법. 이런 식의 계층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 하는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층화, 집락, 이러한 표본 추출 방식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고,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 이런 일을 할 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석사 논문에서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자료가 정부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설문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설문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문지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뭐냐면 내가 응답하기 싫은 항목이 딱 눈에 보이면 조사에 응하지 않죠. 그러면 아까 표본 추출처럼 내가 골고루 뽑고 싶었는데 골고루 못 뽑게 되는, 부수는 채웠는데 편중된 사람들의 정보들만 취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소득이나 자산을 맨 뒤로 배치하는 이유는 먼저 내 소득을 물어보면 이제 거부감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데 조사는 해야 되겠어, 필요하니까. 그래서 보통 그 설문지를 맨 뒤에다 놔둬요. 막 이제 설문조사에 나가다가 이거 어떡하지? 해주는 거죠. 또는 해주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정보만이라도 얻어내잖아요. 그죠? 앞에 두면 나머지 정보도 못 얻어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파일럿 서비를 해보는 거예요. 또는 내가 써놓은 질문지를 사람들이 나는 이해될 거라고 썼는데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렇게 설문지 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결국 이제 그런 파일럿 서비를 하면서 설문지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유선 전화로 전화 받으면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은 예측치가 떨어지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문지는 이제 한번 나중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린 것은 짧은 시간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문항약 표현 이런 부분들도 아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항 순서도 결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항을 먼저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설문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수집하기 위해서 적절한가. 어떤 문항을 꼭 넣어야 되겠는데 이 문항을 어느 위치에 배치시키는 게 좋을 것인가. 또 설문 문항이 너무 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순서만 잘 배치만 해도 같은 질문수 같지만 훨씬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다 그 이유는 좋은 정보들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이 됐다. 처리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프도 그리고 그죠? 어떤 그래프 형태가 이 정보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이 필요하면 분석을 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길게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운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드리는 것처럼 통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을 다 모르셔도 좋다. 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들을 보게 돼요. 우선 내가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판단을 할 때 최소한 그 말을 이 정도 말은 좀 알고는 있어야 되죠. 충분히 이해를 못해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풍부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모집단. 내가 알고 싶은 이 A 공장에서 만들어진 형광등이 10,000개예요, 10,000개. 예? 이 형광등의 평균 수명을 알고 싶어요. 그 형광등이 모집단입니다. 그죠? 10,000개가. 표본. 그러면 표본 10,000개를 다 켜놓고 수명 테스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뽑아요.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골고루 뽑을지. 그게 표본입니다. 자,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할 때 모집단은 누굽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죠. 예. 그러면 MBC, KBS, SBS가 그걸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출구 조사할 때도 다 나온 사람을 다 조사하나요? 그죠? 출구 조사를 보니까 모집단이 뭐예요? 투표한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뽑은 표본 가지고 그 어떻게 합니까? 줄서 혹시 당해보셨나요? 당했다는 표현은 어렵고 조사를 받아보셨나요? 조사원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5번째, 7번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탁탁 뽑아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시간대별로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층화, 표본, 추출, 아까 얘기했던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뭐죠? 실제 투표율을 가장 근접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모집단이 뭔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표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표본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죠. 형광등이 있어요. A 공장에서 만드는 형광등 또는 뭐 투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요만큼을 뽑아냅니다. 얼마나 뽑아낼 것인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왜?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잘 뽑아야, 그죠? 네. 우리가 통계 조작이란 말을 쓰죠. 통계 조작이란 말. 여기에서 많이 생겨요. 여기에서. 자, 설문조사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낮 2시에서 4시에만 전화를 해보세요. 거기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는 잘 해놓고 다르게 조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여기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요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본의 과정입니다. 이거 잘 뽑아야 되겠죠? 설문조사할 때도 설문이 편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뽑아 설문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저 명동에서 외국인들이 그 구매하는 물건의 패턴을 보고 싶다. 조사원을 시켰어요. 조사원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또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야 20분만 해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20분을 확보해주는 곳에 가서 설문을 해버리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만 20분을 했어요. 조금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20분 한 거나 거기서 한 번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얘기하는 얘기들은 이제 막 기호들이 나와요. 기호들이. 근데 사실 별거 아닙니다. 말로 하면 별거 아닌데 표현들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모집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본들을 뽑아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표본 조사를 해서 요 값을 보니까 뭐 A당과 B당의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뭐 이런 값들이 이제 표본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A 학급의 수학 성적하고 B 학급의 수학 성적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A 학급의 수학 성적을 할 때 A 학급을 다 합산해도 되지만 맹목만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분산. 얼마나 같은 평균이지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정규 분표를 보면 평균이 그 반 A반의 학생의 평균이 똑같이 70점이고 B반도 70점인데 A반은 분포가 이렇게 생겼고 B반은 뭐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최대치, 최소치도 다를 수도 있고 학생들의 편차의 차이, 이게 분산이죠. 이것들을 이 표준 편차가 왜 이런 값들이 왜 중요하냐면 얼마나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냐, 또는 우리가 투자해서 할 때는 리스크,
저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그게 평균이에요. 7%입니다. 저 오피스텔은요, 8%입니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8%짜리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리스크, 표준 편차를 보면 A는 6%인데 오차의 범위가 적게 받아도 수익률이 5%, 많이 넣으면 7% 편차인데 8%짜리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2%고, 그죠? 시장 상황이 좋으면 14%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거고요. 그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탐색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값이 나왔는데 얘가 진짜 이 값이냐? 라고 할 수 있느냐? 자, 신이 형광등의 평균 수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균 시간이 10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샘플링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9.7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9.7시간이니까 전체를 해도 9.7시간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신이 보기에는 0.3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나죠. 이게 오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오차를 받아들일 거냐,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조사를 했더니 7시간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신이 안다면 이게 10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3시간 차이 너무 크니까 이거는 틀릴 확률이 크겠죠. 그죠? 이제 그것을 통계학 수학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가 없죠. 패키지에서 그걸 해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거예요. 이 집단에서 평균값을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어 한 것이 평균값이야. 또는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분포를 알고 싶어. 분산.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알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표본 추출해서 아마도 만들어낸 표본 평균이 X파면 이걸 가지고 미율을 예측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예요. 추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계 분석을 막 돌렸더니 주택담보대출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이 오르더라 라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어요. 그게 요거예요.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과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표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회계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에 대한 그 통계량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자, 신의 영역을 우리가 인간이 알고 싶어 해요. 저는 유신론자는 아닙니다만은 신의 영역이 있다고 쳤을 때, 신의 영역이 신이 알고 있는 이 모집단을 인간이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몇 개를 뽑아내 표본 추출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런 값들이 쭉 나오겠죠. 첫 번째 표본 추출했을 때 첫 번째 값은 7. 첫 번째 표본에서 두 번째 값은 8. 이런 값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요것에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네. 이게 평균입니다. 이걸 다시 집어넣어. 복원시켜 놓고 다시 표본 추출 또 두 번을 했어요. 요것을 또 두 번째 표본 추출한 것의 첫 번째 값 계산해서 평균을 계산해요. 또 집어넣습니다. 이걸 무한 반복을 해요. 네? 사실 무한 반복하지는 않지만 수학적으로 표시한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만든 첫 번째에서 만든 거, 두 번째에서 만든 평균, 세 번째에서 만든 평균, n 번째에서 만든 평균들을 다시 평균을 내면 그것은 거의 모집단 전체의 평균과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구 소득의 평균을 계산했더니 350만이 나왔어요.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전체의
평균은 380만 원일 것이다 라고 여기에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증급여한 정리입니다. 이렇게 맞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리에 의하면. 분산도 마찬가지야. 분산은 요 이제 n이란 개수 값이 이제 요게 몇 개냐에 따라서 분산이 좀 달라집니다만은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작업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얘 모집단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게 통계의 기본입니다. 통계의 기본. 그것을 정리는 뭡니까? theorem. 결국은 이건 불변의 진리죠. 그죠? 예. 그렇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퀄이 아니라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얘기는 뭐냐?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오차를 얼만큼 허용할 거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통계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회계 분석을 해보면 통계적인 유의값 T 값이 나오고 P 값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5% 유의 수준에 10% 뭐 이렇게 1%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 오차를 얼마나 둘 것이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자, 이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 최대 허용 오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부의 설문지를 돌려야 될까?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출구조사할 때 누가 당선될 건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 오차를 3%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두기 위해서 하려면 몇 명을 출구조사를 할 때 몇 명을 조사해야 될까? 그러면 요 식에 딱 집어넣으면 예를 들면 1067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000명 정도는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요 식을 쓰게 됩니다. 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표본 추출을 잘 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추출했어요. 이 형광등의 수명을 100개를 뽑아서 실험할 수도 있고 50개를 뽑아서 실험할 수도 있죠. 근데 딱 하나만 뽑았어요. 근데 마침 그게 모집단을 대표하는 딱 평균값이었어요. 그럼 하나라도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럴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능한 무작위로 여러 개를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본이 층화나 이렇게 균질적으로 잘 되면 표본수가 많지 않더라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개수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문지를 한 200부 해도 웬만한 분석이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제 논문을 진행하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자, 이거는 여러 번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많은 분들이 외우실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림을 보시면 이겁니다. 읽거나 보고 그림을 볼까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제1종 오류. 참인, 기무가설. 이건 진짜 참이야. 참인데 그것을 기각, 통계적으로 보면 그걸 아니라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실제는 참인데 신이 보기엔 저거 맞는데, 근데 통계 패키지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저건 거짓이야. 이렇게 기각이죠. 그 오류를 1종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의 수준, 90% 신뢰 수준에서 베타 개수값이 P 값이 1%, 5%, 10%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것이 진짜 참인데 그게 아니라고 할 확률이 5%, 1%, 그죠? 이렇게 할 때 하는 제1종 오류입니다. 제2종 오류는 거짓인 기무가설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한, 그거는 사실은 아닌데 그게 맞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아요?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A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신장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인근에 있는 B 고등학교 학생이 조사에 참여가 돼버렸어요.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은 3학년 A 중학교의 3학년 학생의 평균 키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가 140인 애도 있을 것이고 142인 애들 있을 것이고 150인 애들 160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요게 이제 A 고등학교예요. 여기가 B 고등학교예요. B 고등학교. 그래서 A 고등학교의 평균 키는 150이고 B 고등학교의 평균은 170이에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은 A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기각돼야 되죠? 네, 기각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원래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B 고등학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은 원래 A 고등학교 애들이 아니야. 근데 이게 섞여 들어와, 설문조사에 섞여 들어와 보니까, 얘가 사실은 A 고등학교 학생의 범위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면서 생기는 오류들. 이런 오류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사를 할 때, 기본적인 재료, 아까 요래점 재료가 되는 것들을 잘 정리해. 그래서 먼저 뭐 물어봅니까? 어느 학교 다니니? 그걸 먼저 물어봤어야죠. 그러죠? 예,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통계학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제2종 오류를 고정한 상태에서 제1종 오류. 참인 것을 거짓이라고 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요. 예, 그렇게.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십시오. 실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다르니까. 이제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죠. 통계 분석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요게 독립변수, 종속변수고, 요 선은 없어요. 요 선은 없습니다. 설명을 다시 하면, 자, 아까 논문 작성할 때도 독립변수, 종속변수, 뭐뭐에 따른 뭐뭐의 차이는 없는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는 없는가? 영향은 없는가? 이런 식을 할 때 통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질적 변수라는 건 뭐냐면 A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과 B 고등학교 수학 성적이 서로 다른가? A 고등학교의 수학 성적이 70점, B 고등학교 수학 성적의 평균이 72점. 이걸 같다고 봐야 될까? 다르다고 봐야 될까? 두 학교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 없다고 봐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고요. 그게 이제 양적 변수입니다. T 검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합도, 카이스퀘어 기법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실제 그 파트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 변수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가장 파워풀한 방식은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질적 변수 볼게요. 교차 분석. 설문조사를 했더니 서울에 사는 사람과 남녀,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문조사를 했더니 남자와 여자, 여기에 예를 들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과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소득, 요 값들, 수도권 남자의 평균 소득, 수도권 여자의 평균 소득, 그죠?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표 그리잖아요. 이런 표를 이제 통계적으로 할 때, 그러면 수도권의 남자의 소득이 100이라고 그러고 수도권의 여자의 평균이 뭐 90이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차이가 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교차 분석 같은 거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 자료를 보고 어떤 분석 방법을 써야 될지를 그때 매뉴얼과 책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다 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변수 간에, 그러니까 이 말들을 이해를 해가면서 이 분석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료 보고 이게 질적 변수인지 양적 변수인지도 막 헷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네.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 수업을 좀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수업을 들으실 때 뒤에 회귀 분석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분석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이제 응용도 많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나와 있는 통계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기법들을 알고 계시면 아까 처음에 첫 시간에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그걸 알게 돼요. 또는 매뉴얼을 보셔도 좋고 수분도도 확인하셔도 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좀 마지막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씩 넘어갈게요. 우리 평균 계산하는 거, 표본 평균 계산하는 거, 뭐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명령을 엑셀이 됐든 SPS이 됐든 명령을 주면 평균들을 계산해냅니다. 그 모집단의 평균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다고 가정을 했지만.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이 표본, 뽑아낸 표본을 가지고 평균을 계산을 합니다. 이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일 거야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평균에는 우리 흔히 산술 평균을 많이 쓰지만 기하 평균, 조합 평균, 가중 평균, 혹시 고등학교 기억나시나요? 이런 평균들이 있습니다. 평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가 이제 미디안, 중앙값이라는 걸 씁니다. 다 이 값들은 뭐예요? 대표치. 이 집단을 대표하는 값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평균값을 쓸 수도 있고요. 중앙값을 쓸 수도 있어요. 최빈값을 쓸 수도 있습니다. 평균값은 모든 값의 평균치가 되지만 주택 가격은 평균값이 의미가 있을지 중앙값이 의미가 있을지 보면 중앙값이 의미가 있죠. 왜? 주택은 집값이 예를 들면 10억 또는 좀 과장해서 100억짜리 집이 2개만 들어가도 평균이 확확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앙값, 제일 중앙에 있는 값이 서울시의 집값을 대표하는 값이다. 소득도 마찬가지죠. 가구 소득이 이렇게 분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구 소득이 1조가 있어요. 그죠? 네, 재산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을 놓고 평균을 해버리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집단의 평균들이 확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아웃라이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치니까 좀 빼기도 하고, 근데 안 빼고 하는 방법은, 평균하는 방법은 이렇게 중앙값,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 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최빈값, 이런 거요. 뭐 숫자가 1, 1, 1, 1, 2, 2, 2, 2, 3, 3, 3, 3, 4개, 4개씩 있습니다.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돼서 12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중앙값은 여기서 가장 중앙이 어떤 거겠어요? 2겠죠? 그죠? 순서로 줄을 세웠으니까 3이 하나 더 있다고 그럴까요? 최빈값은 3이 되겠죠. 그죠? 이 집단을 대표하는 가장 좋은 값이 뭘까? 그럴 때 평균을 쓰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때 평균을 내버리면 평균 얼마가 나올까요? 한 900 얼마 나오겠죠. 그 900이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나요? 안 맞죠. 그럴 때는 중앙값을 쓰는 게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과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을 하나 잡아내는 과정입니다. 범위, 분위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값들이 있다. 분산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퍼져 있는지, 퍼져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외도, 분포가 아까 그 주택 가격처럼 이런 거죠. 이게 평균인데 이런 값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길게 나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또는 이게 위로 쭉 솟은 분포가 있을 수 있죠. 쭉 솟은 것을 첨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분포가 치우침에 따라서 외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쓰냐면 이 분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죠.